안녕하세요. 자신의 페이스대로 앞으로 굴러가보자. 뒷구르기의 편집자 현익환입니다. 뒷구르기의 특별본 청춘 문집이 출간되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매번 해왔던 것처럼 필진과 독자들의 만남을 출간 기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낭독회로 대체되었습니다.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아쉬운 말씀을 전합니다. 낭독회를 시작하기 앞서 뒷북에서 온 충이 기타 공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용사도래 뭐래? Once upon a time, the town was booming. The day was hero came back to the town. Hero has finally arrived. We go to summer, and the giant sword. People cheered up 'cause heroes hand had the devil's head. 나는 용사가 되고 싶어서 암벽을 오르고 용암을 건넜었지. 나는 마법사가 되고 싶어서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다 마법 지팡이로 쓰곤 했었지. 나는 영웅이 되고파서 용사가 되어서 마법사가 되어서 왕의 성에 쳐들어가 거대한 용과 나쁜 마음을 쓰러뜨리고 평생 쓸만한 금은 보화를 가져와 마을의 영웅이 되었네. 나는 영웅이 되고파서 용사가 되어서 마법사가 되어서 왕의 성에 쳐들어가 거대한 용과 나쁜 마음을 쓰러뜨리고 평생 쓸만한 금은 보화를 가져와 마을의 영웅이 되었네. 그렇게 지내던 중 내가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막마을의 주민들은 영웅을 자처하며 나를 무찌르러 왔다네. 나는 결국 마왕이 되었네. 나는 용사가 되고 싶어서 암벽을 오르고 용암을 건넜었지. 나는 마법사가 되고 싶어서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다 마법 지팡이로 쓰곤 했었지. 일갱 도충 땡땡 시세모동에 있는 공놀이터 시소 밑에는 인간들은 모르고 있는 작은 개미굴이 있어요. 개미들은 언제나 영차 열심히 일을 하지만 단연 그 중에 으뜸은 우리 3구역 일개미 토토. 토토는요 벌써 태어난 지 4달이나 지났고요. 멋진 더듬이와 튼튼한 다리를 가진 토토는요
어렸을 적 어른들의 가르친 대로 매일매일 성시비를 나서줘. 도토리야, 일개미는 말이야, 그저 여왕개미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사는 게 최고의 명예이고 기쁨이야. 어렵지 않아. 그저 저기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개미들의 행렬을 따라가면 된단다. 행렬을 벗어나서는데 행렬을 벗어나는 개미들과 어울리지도 말아라. 너는 그저 여왕개미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면 된단다. 땡땡 시세모동에 있는 운동놀이터 시소 밑에는 인간들은 모르고 있는 작은 개미굴이 있어요. 개미들은 언제나 영차 열심히 일을 하지만 단연 그 중에 으뜸은 우리 삼구역 길개미 토토는 오늘도 끝없이 이어진 개미 행렬을 따라 행렬에서 벗어나 삶을 망치는 개미들을 한심하게 쳐다보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행복해하는 거 슬퍼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먹고 싶은 거 뭔지도 모른 채 더듬이 한번 본 적도 없네. 묘한 개미님 안락을 위해 오늘도 수많은 개미들 따라 먹이를 찾아 나섰죠. 토토는요 벌써 태어난 지 4달이나 지났고요. 어째 더듬이와 튼튼한 다리를 가진 토토는요 어렸을 적 어른들의 가르침 대로 오늘도 성시비를 나서죠. 토토는요 사실 다른데 재능이 더 많지만은요 그걸 알 길은 아마 없을 거예요. 토토는요 마음 한 구석 작은 불씨 켜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토토 토토는요 네, 잔잔하면서도 때론 신나는 공연을 들려준 충행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럼 뒷구르기 청준 문제편 낭독회를 시작합니다. 시간 관계에 의해 각 주제에 해당하는 한글을 뽑았습니다. 어쩌다 사랑에서의 글은 유하래님의 연애는 나의 힘입니다. 낭독해 주실 분은 저분입니다. 연애는 나의 힘. 유하림. 차인 지 3일째 되던 날, 떠나간 애인이 너무 보고 싶어 찾아가려 마음을 먹었다. 무작정 찾아가기 전에 연애 개박사 이하 연개박이라고 불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너무 보고 싶으니 당장 집 앞으로 찾아갈 것이다 했더니 연개박은 식겁하며 절대로 그러지 말라 일렀다. 그러곤 자려고 누웠는데 누군가 기웃거리는 모습이 창가에 비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은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집은 무려 21층이었으므로 자려고 누운 그의 방창가에 내가 비칠 일은 없었지만 헤어진 지 3일 만에 그에게 섬뜩한 존재로 전락한 스스로가 불쌍했다. 나는 아마 그에게 차일 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 특별하다며, 네가 만난 사람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한다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인생 역사상 가장 찌질했던 말 탑3 안에 들 만하다. 그와 헤어지고 나서 앞으로 그를 보지 못하는 것도 그가 내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모두 마음이 아팠지만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나는 더 이상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실이 왜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 아마도 난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 됨으로써 나의 존재가 지려가게 됐기 때문이다. 라고 2016년에 나는 썼다. 이런 글을 뒷북 소식지에 실었다. 당시에는 섬뜩한 존재로 전락한 스스로가 불쌍했지만 지금은 스스로를 불쌍해하는 나 자신이 섬뜩하다. 그 뒤로 몇 번의 연애를 더 겪고 긴 시간 페미니즘 공부를 하게 되고 나니 든 생각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각인시킨다. 서로가 특별한 갖가지 이유를 들며 너를 만나게 되어 정말로 행운이라고 믿지도 않는 신께 감사를 전한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당신이 특별한 이유를 만들어낸다. 당신은
내가 겪은 모든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건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말하고 당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는 왜 서로가 특별하지 않은 상태로는 연애하지 못할까? 그것은 아마 사람은 타인의 사랑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 스피노자는 모든 욕망의 기저에 사랑이 있음을 말한다.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 스피노자는 모든 욕망의 기저에 사랑이 있음을 말한다. 물론 그가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연애 감정으로 비롯된 사랑만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나의 감정에 비등한 상대의 감정을 바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욕망은 사랑으로부터 발현된다. 때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당신을 특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나도 너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다. 네가 나의 특별한 사람이라면 나는 내게 특별하다고 말해주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특별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많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자주 우울해지고 나의 존재 가치를 자꾸 낮춘다. 혹은 너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헤어졌을 때 나는 무너지고야 만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지 못했을 때 오는 상실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이다. 나는 결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당신은 내게 너무나 특별하다. 나는 당신이 내게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경계한다. 그 말을 쉽게 믿었다가 상처받는 일은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 그치만 그런 말을 믿고 싶게 만드는 당신이 있다. 혹은 가짜로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의 마음을 이제는 안다. 가짜로라도 특별하다고 얘기해주는 당신은 가짜인 말을 해서라도 내게 특별하고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에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기에 특별해진다. 다른 사람 중에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가?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나 특별한데 나는 연애를 그만둘 수 없다. 지독한 상처를 받더라도 상처를 받는 편이 나를 더욱 생기 있게 만들기에. 여기까지는 2016년의 나다. 그때는 21살이었고 지금은 25살이다. 여전히 나는 타인으로부터 자기 긍정을 시도한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좌절한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좌절에서 빠져나오는 속도가 조금은 빨라졌다는 것이다. 꾸준한 연애로부터 얻은 성취다. 연애는 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자기 긍정의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사랑을 잘하는 사람인지 깨닫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사랑받는 나보다 사랑하는 내가 좀 더 중요한 순간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지금도 나에게 연애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연애만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겼다. 사랑하는 나의 고양이,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사랑하는 몇 권의 책, 사랑하는 혼자만의 시간. 25살의 나는 이렇게 쓰겠다. 혼자가 되는 것이 자주 힘들어도 혼자일 때 헤아릴 것들이 들었다. 당신이 없어도 나는 나일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신이 있다면 나는 더욱 내가 된다.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무래도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늘려하는 쪽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저기 저분의 낭독 감사합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달라진 모습을 통해 좀 더 앞으로 향해 굴러가는 피의자의 생각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다음은 덕후개론입니다. 덕후개론에서의 글은 김수민님의 덴저러스 걸입니다. 낭독해 주실 분은 굴개입니다. 덴저러스 걸 김수민. 귀말기술로 처음 만나 점차 나이와 함께 마신 술. 이렇게 맛없는 걸 왜 마셔? 그만 좀 마셔. 아, 술 냄새. 술주정뱅이. 와 같은 말들을 해왔던 내가 요즘은 역으로 그 말들을 듣는 입장이 될 줄이야. 어느 날 몽골 언니랑 같이 술을 마셨는데 나를 DG라고 불렀다.
데인저러스 걸. 처음 마신 맥주는 엄마의 짐 가방에서 꺼내 마신 일본 아사이다. 이후에 마신 아사이는 별로지만 처음 마셨을 때는 정말 맛있었다. 술에 관해 관심이 없을 때는 분위기가 좋아서 마셨는데 그 다음에는 취하려고 마셨다. 진상은 딱 2번 정도다. 맥주, 와인, 희석식 소주, 위스키, 꼬냑, 막걸리, 청주, 탁주, 전통 소주, 보드카, 칵테일, RTD, 그라파, 리몬첼로 등 다양한 종류의 술을 마셔보았다. 그래도 아직 마실 술은 많이 남았다는 게 슬프다. 색, 향, 맛이 다르고 빚는 법과 재료가 독특한 다양한 전통주를 접하고 술에 대해 얇게 공부하기 시작했다. 먹거리 활동을 하는 곳에서 전통주 빚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회의가 끝나면 꼭 뒤풀이를 가는데 그날은 막걸리 집에 가서 술의 맛, 문제, 농촌, 사회 등등의 이야기를 막차가 끊기기 직전까지 얘기했다. 그렇게 2년이 돼서 전통주를 빚는 곳에서 일도 했다. 술이 좋아서 일하게 되었지만 만드는 술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이 없었다. 그래서 한 달만 일하고 나왔다. 그 이후 왜 전통주는 맥주처럼 안정된 생산이 안 될까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맥주로 돌아섰다. 술을 좋아하면 1. 지갑이 늘 얇다. 한 번 마시면 끝이 없으니. 한 잔 시켜놓고 천천히 즐겨야 하는데 마시다 보면 그런 게 어디 있나. 식으면 김 빠지고 맛없으니 이미 마시는 습관이 콸콸콸이다. 2. 맛없는 술로 취하기도 싫다. 비싸도 맛있는 맥주를 마시자. 그래서 일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듯하다. 3. 끝없는 술 얘기. 주변인들은 귀찮아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잔다. 코덕, 화장품 덕후 님들이 화장품 얘기를 할 때 내가 자든 말이다. 4. 만들어 마시기 시작한다. 그렇게 마실 거면 차라리 만들어 마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진짜 만들어 먹는다. 총 3번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만들기 쉽다. 인터넷만 검색하면 방법이 나온다. 요즘 많이들 만들어 마신다. 5. 술게임은 잘 모른다. 술만 마시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놀다가 술게임하면 당황스럽다. 수민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이 뭐냐? 6. 맛있는 안주. 이 때문에 늘 밖에서 술 마시기 싫다. 누가 안주 맛있는 술집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제일 좋아하는 궁합은 피맥, 비자맥, 파맥, 파스타맥, 치맥, 치즈맥이다. 파맥은 집에서 많이 먹는다. 파맥 효과 중 가장 큰 효과는 살이다. 7. 식당에 가면 술부터 주문한다. 안주는 고르기 힘드니까 술을 마시면서 고른다. 8. 가방에 늘 병따개가 있다. 자라섬에서 남의 와인 코르크도 따졌다. 스스로도 웃기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공감하시죠? 그래도 요즘은 좀 살살 마시는 중이다. 적응도 좀 해야 하고 간님의 회복이 늦어서 아무래도 일을 해야 할 때 타격이 있다. 전날 술의 여파로 하루 종일 파도 위에 떠있는 느낌일 때면 진짜 죽겠다. 책상과 일체가 되어서 정말 이하 생략. 사내 동아리로 맥주 만들기 동아리를 만들어서 맥주의 다양한 맛과 지식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전파 중이다. 첫 맥주는 쉬어버렸지만 소주랑 카스만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른 맥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재밌게 동아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이렇다. 1. 더 많은 양의 맥주를 만들기. 2. 호흡종자도 구해서 키우기. 3. 국내 국외 양조장 가기. 4. 못 마셔본 술 마시기. 5. 생일은 맥주 파티. 6. 술친구 더 만들기. 굴개의 낭독 감사합니다. 술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맛있어진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술에 담긴 애정이 돋보이는 글이었습니다. 전의 전쟁에서의 글은 이 맑은 누리님의 아들아 내가 물려줄 것이라곤 공익근무하면서 받은 200만원 뿐이로구나. 낭독하실 분은 작가 분이십니다. 아들아, 내가 물려줄 것이라곤 공익근무하며 받은 200만원 뿐이로구나. 이 맑은 누리. 서기 2114년 2월 14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자산가는 대한민국의 이 맑은 누리 120세 무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로써 빌 더 사이보그 게이츠 158세 리치킹의 독주가 막을 내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신입 재산 1위의 월 수입이 100만 원 이상이었던 경우가 없다는 점인데요. 그 비결을 김도연 120세 원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미래의 맨시티 구단주, 그게 바로 접니다. 남몰래 조성한 비자금의 존재를 추궁당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액수가 특별히 많은 것도 고액의 수입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그 돈 전부가 오로지 저축을 통해 모인 것이라는 사실이 하이에나들의 시선을 끈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포청천대인님, 억울합니다. 전 그저 가정과 사회생활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근 몇 년간 기타 강좌와 사회복무요원 월급 외의 수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집 해제를 한 뒤 통장 잔액은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의 평소 덕행에 감명받은 요정할머니가 왕년의 금융사기 실력을 동원해 잔액 조작을 한 거죠. 모든 의혹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떳떳이 진실만을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뒤에 평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던 절약 방법을 서술하려 하니 돈과 시간이 충분한 이들 동참 바랍니다. 빈곤한 다수의 여러분은 글 읽기를 중단하고 나만의 요정 친구를 찾아 떠나주세요. 절약은 옷과 같은 생활 필수품을 이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공산주의 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크스도 올 것 같다는 삶의 지혜, 아빠와 양말, 팬티 공유하기입니다. 이 정도는 많은 남성이 각 가정에서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옷을 구매하실 때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레스토랑보다는 서울역에 어울리는 차림을 하고 가족들이 장을 보는 장소에 합류하고는 합니다. 사주는 옷을 입는다, 올, 가족의 인연을 끊는다는 선택지에 맞닥뜨리면 무상으로 옷을 한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거래처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내손동 홈마트 앞 노상에서 몸빼바지를 2장 5,000원, 3장 10,000원이라는 파격가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옷을 오래 입는 것도 주요한 전략입니다. 오랜 기간 의류를 착용하는 것은 미관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산 바지를 8년간 입고 다니니 자연스레 무릎 부분이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리바이 스프라우트가 놀라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싸대기를 후려갈길 만한 나만의 패션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취미나 여가 활동에서도 절약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은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드는 여가 활동입니다. 저는 2014년 2월에 한 달간 산과 들을 누비는 국방부 캠프에 다녀온 이후에는 네이버 여행 정보 검색 외에 과격한 활동은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빨리 계기를 마련해 여행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술, 담배, 커피에 사용되는 금액은 쓰다 보면 어느새 명절에 가끔 보고 놀라는 사촌동생만큼 커져 있습니다. 위의 3종 신기를 극복하는 일은 현재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각종 질환을 예방해 50년 뒤의 지갑도 두툼하게 만들어줍니다. 30년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 이래서 사람들이 점쟁이 문어, 전스트라다무스, 이맑은 누리를 3대 예언자라 칭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화관, 당구장, PC방 등의 야외 활동은 작지만 지속적인 출혈을 일으킵니다. 굳이 밖에 나가시고자 한다면 동네를 산책하시거나 도서관에서 정보열람실 컴퓨터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위와 같은 활동을 방에 누워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돈 쓸 일도 많아진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이지요. 술이나 영화 등의 취미는 일반적으로 2 이상의 사람이 모였을 때 행해지기 쉬워지는 법입니다. 인간은 삼국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3명 이상 모이면 천하통일이라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단히 혼자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휴대폰 요금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달에 11,000원 정도를 휴대전화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전화나 문자를 일절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왜 화분이나 빗자루 요금은 없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여하튼 여러분께 휴대폰의 바른 용도에 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본인 휴대폰 주소록에 있는 아무 번호나 정해서 번호에 전화를 겁니다.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절실한 목소리 톤으로 보증을 서달라고 애원합니다. 자연스레 많은 지인과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5 정도만 남게 되면 여러분은 70년쯤 뒤에 피라미드에 묻히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열심히 모은 재산 중 100억 정도를 저에게 상속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한 발자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돈이 사람들 사이에 돌고 돌아 이맑은 누리 명의의 통장에 잠드는 것이 경제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글쓴이에게 자발적으로 삼겹살 값을 지불해주는 정유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왜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주성치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이 글은 편집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게 읽었던 글이었는데요. 자신의 체험한 내용을 담은 에세이 같으면서도 소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다른 글이 보다 돋보였다는 또는 유쾌한 그런 문장이 돋보이는 글이었습니다. 말가님 당독 감사합니다. 다음 소수자에서의 글은 최현진님의 보이는 것을 너머를 바라보다였습니다. 낭독하실 분은 뚜껑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다. 최현지. 동물을 좋아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막연한 감정이었다. 귀엽다, 이쁘다, 길러보고 싶다 같은 용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초등학교 때 앞에서 팔던 작은 병아리를 갖고 싶다는 강한 바람은 매번 저질대기 일쑤였고, 그나마 외할머니 댁에서 길렀던 토끼의 죽음 이후에는 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나와 거리가 먼 일로 여겨졌다. 대학 시절 영화 촬영에 필요한 고양이를 데려오기 위해 친구의 본가인 천안에 간 적이 있다. 그때 안아들었던 작은 고양이 한 마리. 한껏 예민해진 그 고양이의 바동거리는 목짓과 울부짖음에 겁을 먹은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모든 집사가 그렇듯이 충성스러운 고양이 집사가 되기까지는 며칠, 아니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나의 첫 고양이 와일드바리는 몇 년의 도시 생활을 끝으로 다시 천안으로 내려갔지만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주기에는 충분했다. 대학 졸업 후 몇 년 뒤 안양에 있는 단체에서 일하게 되면서 꿈꾸어 마지 않던 독립생활을 시작하였다. 독립 후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반려묘를 들이는 것이었지만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더 많은 나날 속에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은 아닐까 하는 마음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다. 고양이들이 지내기에 좋은 공간을 곳곳에 품고 있던 당시의 일터에서는 고양이의 소리, 발자국, 배변의 흔적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일터를 드나드는 길고양이들을 보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섞이기 시작했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고민하던 중 육식의 섭취에 제한을 두는 것을 해보기로 마음먹게 되지만 돌이켜보면 조금은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던 것 같다. 그 결정이 충동적이었다는 것은 어느 주말 행사를 마치고 동료들과 둘러앉아 중화 요리를 먹을 때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별 생각 없이 집어든 군만두를 이내 내려놓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집어들 수 없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날의 충격은 꽤 긴 시간을 갔다. 무턱대고 지르고만 결정해 시작된 나의 채식 인생은 조금은 헐겁고 가볍게 오히려 유지 가능한 그런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채식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런 까닭에 플렉시테리안을 선택하는 채식인이 많다고 한다. 채식을 한다고 하면 유별난 사람, 특이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이사와 상관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밝혀지는 행위를 아우팅 당한다고 표현하는데, 채식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 그 순간 오르내리는 여러 이야기의 왕왕거림.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 너무 유별난 거 아니냐? 나도 동물을 좋아한다 등등. 식사 시간의 메뉴를 정할 때도 여간 눈치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일터에서는 약간의 육식을 허용하는 것이 되게 편하다.
물론 모든 공간이 그런 것은 아니고 그저 하나의 사례를 소개할 뿐이니 보편화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웰빙 바람이 불고 미디어를 통해 채식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일반의 식당에서도 한두 가지의 채식 메뉴가 만들어지고 채식 식당도 간간히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가게와 가게 사이 다수의 사람이 아닌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채식 식당의 경우 경쟁력 면에서 도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물론 전 세계에서 자영업 포화율 2위라는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수의 자영업자가 살아남기 어려운 것은 절명한 사실처럼 보인다. 농산물을 비롯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실제 완성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소비되는 물의 양을 버추얼 워터라고 하는데 커피 한 잔은 물 140리터, 쇠고기 1kg은 물 16,000리터, 쌀 1kg은 물 3,000리터가 사용된다고 한다. 이처럼 개개의 것으로 보이는 것들의 애밀됨은 실은 잘 짜인 그물망처럼 촘촘하고 복잡하다. 물 부족의 문제도 우리가 단순히 마시는 물 너머에 존재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접근해야 하듯 채식도 단순히 건강하고 유별난 식생활의 하나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지구를 사랑하는 일과 이어져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사려 깊은 시선이 아닐까 싶다. 소수자에서의 글은 최현진님의 보이는 것을 너머를 바라보다. 낭독해 주실 분은 뚜껑입니다. 소수자라는 이 주제는 편집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었습니다. 별도의 카테고리 속에 그 가치관을 분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차별로 여겨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주제에 솔직한 글을 보내주신 작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뚜껑의 낭독 감사합니다. 이 안녕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서 글은 지금으로선 그 무게를입니다. 낭독해 주실 분은 작가인 저 현익환입니다. 지금으로선 그 무게를 현익환 3월 말의 일이다. 휴대폰 알림 소리에 부스스 일어난 나는 아침밥을 먹으며 어머니와 대화를 했다. 휴관이지만 일이 바쁘다는 것과 올해는 벚꽃놀이가 굴렀다는 등의 잡담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해 주셨다. 이후로는 버스와 지하철을 지나 출근을 찍고 업무를 시작하는 복사 붙여넣기라는 것처럼 어제와 다르지 않은 일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뜻밖의 날에 나는 잠깐 멈춰섰다가 다시 버스에 올랐다. 귀에 가져간 휴대폰에는 사무실 번호가 떠 있었다. 그 뒤로는 순식간에 흘러갔다.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할머니 영정 앞에 섰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작게 한숨을 뱉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내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가 사라졌다. 장례식장은 15년 전 할아버지의 장례식장과 같은 곳이었다. 친할머니와 각별하지는 않았다.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던 기억은 없다.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 간단한 인사를 서로 주고받을 정도였다. 그나마 치매가 심하져 요양원에 계시게 된 이후로는 그마저도 끊겼다. 할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으니까. 생각해보면 할머니와의 이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할아버지와 관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이는 서먹했고 나는 그 고약한 성격을 익히 들어왔기에 좋은 감정은 없었다. 그랬기 때문일까? 두 분의 일을 기분은 담담했다. 장례식은 북적였던 15년 전과 달리 한산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친척분들이 나이가 들며 은퇴를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가끔씩 들어오는 조문객 분들의 이름을 방문록에 받았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무료함을 누르면서 말이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 나는 반함과 입감을 먹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차갑게 식은 할머니의 검은 입속으로 하얀 쌀이 우측, 좌측, 중앙으로 채워지고 3배에 감싸진 몸이 관에 들어왔다. 오싹해졌다. 분명 관에 들어간 것은 죽은 할머니일 텐데 가족과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나는 그만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생명에는 삶과 죽음이 있지. 그러므로 죽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없어. 언젠가 읽었던 소설의 한 문장이 떠올랐다. 쓱 넘어갔던 그 문장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 무게는 무거웠다. 무료한 이별은 갑작스레 죽음에 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 나를 화장터까지 옥죄었다.
본래라면 이러한 경험담 뒤에 당연한 것이라며 깨달은 어투와 함께 조금은 밝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 기승전결에 내심이 좋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어떤 문장을 써야 할지 윤곽이 잡히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다. 가식이 담긴 문장을 써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몸부림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까. 나는 받아들여야만 했다. 언젠가 다가올 이별과 죽음을 담담하게 느낄 수 없음을. 그것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적지 않으면 나는 출발선에도 서지 못할 터였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으로선 언젠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3월이라 벌써 7달이 지났네요. 아직 출발선에 서 있지만 아직 나아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제 페이스대로 나아가 볼 생각입니다. 서둘러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연기 끝자락에서의 글은 사인님의 빛입니다. 낭독해 주실 분은 동그라입니다. 빛 사이 작년 초 결혼 때문에 적금을 깼다. 덕분에 학자금을 갚았다. 학교를 다닌 건 4년인데 벗어나기까지는 8년이 걸렸다. 졸업 후 대학이 나에게 남긴 건 빚뿐이라며 자조했었다. 빚이 싫어서 신용카드도 만들지 않았던 나다. 그런데 정작 빚을 갚고 나니 대학이 나에게 남긴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듯 공허함이 밀려왔다. 요즘은 빚 없이만 살아도 부자라며 나를 위로한 언니는 사립대학교를 다닌 탓에 나보다 꼬박 2배의 빚을 졌지만 월급도 2배 많은 직장에 다닌 덕에 빨리 학자금을 갚았다. 언니도 내가 느낀 공허함을 조금 먼저 겪었을 것이다. 대출받던 시절 부모님은 등록금이 당장 없어도 학자금 대출 덕분에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자고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언니와 뒷말을 하며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실컷 쏟아냈다. 빚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계속 원망해야 했다. 밀린 등록금 때문에 대학원 마지막 학기 시험을 보다 말고 쫓겨났던 아빠의 사연.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휴학했다가 삶에 치여 결국 복학하지 못하고 제적을 당했던 엄마의 사연을 알게 된 뒤로는 아주 가끔 원망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의 학자금에 대해 아주 가끔도 묻지 않았다. 학자금만 빼고는 행복하고 화목했던 우리 가족에게 그 이야기는 일종의 금기였다. 그걸 건드린 게 결혼이었다. 상견례 이후 엄마가 돌연 내 학자금 잔액을 물었다. 돈을 버는 족족 학자금 갚는 티를 냈던 언니와 달리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사는 내가 학자금을 다 갚았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삐까뻔쩍한 혼수는 못해줘도 빚을 지고 시집 보낼 순 없다며 다 갚았거든 혼수에 보태라며 엄마는 묵직한 돈 봉투를 건넸다. 덕분에 삐까뻔쩍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빚을 지지 않고도 꽤 괜찮은 혼수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꽤 괜찮은 혼수들은 시댁에서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건네주신 돈 일부와 너 이름으로 다시는 대출받게 하지 않겠다며 남편이 대출받은 돈을 합해 구한 전셋집에 속속 채워졌다. 연립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단독주택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수차례 모양과 크기를 바꾸어가며 이사를 다녔지만 목돈이 없어 언제나 월세살이였던 우리에게 전세 신혼집은 큰 의미였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이 평생 갖지 않았고 갖지 못했던 서울의 전셋집, 그것도 무려 아파트에서 딸이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마냥 기뻐했다. 역세권이 아닌 것은 물론 복잡하고 기다란 시장을 지나 오르막도 2번은 넘어야 하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지만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감사하자고 말했다. 반면 집을 보고 가신 시할아버지는 웬 집을 이런 산등성이에 얻었느냐며 안타까워하셨고, 시부모님은 우리가 여력이 없어 이것밖에 못 도와줘서 그렇다며 미안해하셨다. 그때 나는 우리 부모님의 속없는 기쁨을 부끄러워하고 시부모님의 그 겸손 어린 미안함에 쉽게 감격했지만 이것밖에 만큼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할 수조차 없었을 부모님의 그 어려운 기쁨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보곤 한다. 1년 전 시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결혼하더라도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은 너의 행복이라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일에는 엄마가 편지에 이런 말을 썼다. 너는 언제나 우리의 행복이었다고. 그런 걸 보면 내 인생 2막의 공간적 배경은 서울의 한 전셋집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바라는 이들과 내가 곧 행복인 이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이기에 행복하기로 다짐한 이들의 마음 위에 세운 단란하고 아늑한 터일지도 모르겠다. 그 터에서 이 막을 연 지도 1년이 지났다. 막을 넘어오는 사이에 많은 사람에게 크고 작은 빚을 졌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좌충우돌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족도 아닌 사람들의 많은 마음을 겁도 없이 가져다 채우고 빌려다 썼다. 빚만 없어도 부자라는데 빚이 있어도 부유할 수 있다는 걸 덕분에 배웠다. 단란한 이 공간이 단단한 터전이 되는 날까지 아늑한 이곳에서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언젠가 터를 옮겨 아득한 과거가 되는 날까지 그 마음 성실히 갚으며 살고 싶다. 동그라미 낭독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고 성장해가면서 가치관은 점차 달라집니다. 달라진 그 가치관에서 과거를 가식 없이 담담하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나아가는 작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긴 누구? 나는 어디? 에서의 글은 집을 장바구니에게 담으시겠습니까? 를 뽑았습니다. 낭독해 주실 분은 미랑입니다. 집을 장바구니에 담으시겠습니까? 담비. 결혼을 하고 신혼집은 월악산 아래 마을회관이었다. 시골은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월세나 전셋집을 구하기가 힘들다. 우리는 다행히 사용하지 않은 마을회관을 연세로 빌려서 살게 되었다. 누구나 오기 쉬운 마을회관터에 살게 된 터라 마을 사람들도 오가며 잘 알게 되었고, 뒷집 짖는 개소리는 거미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멍멍이 소리로 육아를 도와주었다. 조그만 텃밭도 있어서 고추, 파, 토마토도 심었으니 셋이 살기에는 무리가 없었다. 단지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지만 마을회관이라 매년 마을가리, 마을 총회로 면 단위로 같은 날짜에 하며 공무원들도 인사를 전하러 방문한다. 때 마을회관을 사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면 집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다. 3년째 이런 논의가 되던 차에 우리는 집을 짓기로 했다. 그전 비비안나 여사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비비안나 여사님은 언니와 내가 곧잘 엄마를 부른 호칭이다. 삶은 평탄치 않았지만 대중상도 싫어하는 결벽증에 여행 가서도 아무 곳에서 아무거나 먹지 않는 한 우아하시는 엄마를 놀리며 엄마와 나는 엄마의 세례명을 자주 불렀다. 박암서 소설에 나오는 청소 잘하는 개성꾼이어서 청소는 하루에 한 번은 기본이고 가구는 매일 닦아서 광인하고 우리와 아빠의 셔츠는 매일 빨아서 다려서 입혀주시는 여사님. 이런 엄마와 사는 딸은 방학 되면 청소 도우랴 정리정돈하랴 피곤함의 일상이었다. 내가 지금 청소를 안 하는 것은 이런 부작용인지 원래 그렇게 타고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렇게 깔끔하던 비비안나 여사님은 60 중반부터 치매를 만났다. 잊고 싶은 게 많아서일까,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을 기억 못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족들의 생일은 물론이고 밥 먹는 것도
잊어 식욕 촉진약도 처방받았다. 신기한 것은 다른 것은 잊어도 청소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 일회용품을 플라스틱을 설거지하여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다. 그리고 쓸고 닦는 것을 잊어서 또 쓸고 닦으니 그 깔끔함은 어디 가지 않았다. 비비안네 여사님은 마을회관을 방문하셔도 신혼살림도 장만하지도 않고 너저분하게 사는 딸 집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사위에게 집은 언제 짓는다고? 를 여러 차례 묻곤 했다. 엄마가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지는 것만큼 엄마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 실감났다. 나는 엄마와 우리 집에서 더 자주 오래 있고 싶었다. 집을 짓게 되면 수백 개의 집을 머릿속으로 지었다. 허물었다 한다고 안들한다. 우리는 반년 정도 고민하고 집을 짓게 되어 즐거운 상상놀이를 하는 시간도 짧았다. 동네 아는 목수와 장비 일을 하는 신랑이 집을 여러 채 짓고 있던 터라 집을 짓기로 결정하고 난 뒤 바로 집을 짓는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집을 지을 때 목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담비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상상해봐. 우린 무슨 말이야? 여러 책을 보고 여러 앱을 깔아 이런저런 설계도도 만들어보고 이미지 캡처도 해놓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인지 누가 살고 싶은 집인지 모른 채로 다 끌어모아서 설계도를 완성했다. 물론 비비안나 여사님을 위해 구들방도 설계도를 넣었다. 월합선 자락이 훤히 보이는 창에 독립된 다이닝룸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계단 및 남은 공간을 범위가 놓을 수 있도록 손님이 오면 있을 수 있는 다락방도 놓고 맞다. 수납 공간도 있어야지.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라고 설계도를 마친 순간 선택해야 할 것들이 몰려왔다. 콘센트 위치는 어디에, 창틀, 방문의 색과 손잡이. 아니 손잡이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타일과 벽지, 조명과 수납장들, 결제와 함께 말이다. 26살부터 자취를 하며 서울, 의왕, 과천, 안양의 재개발 아파트, 단독주택, 반지하 이곳저곳 살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타일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살면서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데 타일을 고르려니 무궁무진한 타일의 세계 속으로 여러 날 고민해야 했다. 일정에 쫓겨서 하나씩 미션을 수행하고 보니 집은 완성되어 있었다. 집을 짓겠다는 신랑은 필요한 자금을 해결하느라 다른 집 짓는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나는 완성된 집에 오가던 동네 주민, 아는 사람, 집 이사하는 날부터 들이닥치는 손님을 치르느라 집을 초여름에 짓고 늦가을이 되어서야 집을 지었구나 느낄 수 있었다. 다행히 농가 대출, 농민에게 집을 담보로 빌려주는 저리 대출을 받아 집 지었다며 물어보면 농협 거예요. 농담을 건네지만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간 보금자리였다. 그래 이제 좀 편히 살아보자 하는 순간 이상한 불편함이 몰려왔다. 내가 선택한 문가, 손잡이 등등 그 수많은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부끄러워지는 거다. 특히 누군가 이거 이쁘네요 등등 아는 척 할라치면 더 그렇다. 왜 그러지? 더 이쁘고 더 좋은 물건을 찾아 늦은 밤까지 고민했는데 그것들이 내 눈앞에 놓여있을 때 나는 왜 불편한지. 나는 집을 짓는 과정에서 나에게 없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욕구와 욕망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최대한 충족시킬 만한 물건을 선택했다. 목수가 했던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상상해봐 라는 질문을 책과 쇼핑몰에서 해결해버린 것이다. 책을 통해 내 가족 중심의 집을 지었고 쇼핑몰을 통해 예쁜 물건을 집으로 가득 채웠다. 욕망에 미칠고 신랑은 집을 짓고 나서 돈을 벌어야 한다며 주말도 없이 일을 계속했고 나는 불편함 속에서 손님을 치르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쯤 우린 자주 다투게 되었다. 잘 살기 위해 지은 집은 어느덧 우리의 여유로움과 평화의 일상을 채찍질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일 시간도 만들어주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서 술잔을 기울이던 어느 날 나는 무릎을 치며 외쳤다. 집을 팔자. 신랑은 지은 지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무슨 말이냐며 어이없이 웃었지만 집을 지어보기 어디냐며 이 집을 팔고 다른 작은 집에 살면 된다며 유레카를 외쳤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쁜 손잡이가 있는 문이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을 집을 짓고 나서 알게 된 것이다.
바보 멍충이. 그러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아, 비비안네 여사님 궁금하시다고요? 집 지은 해 엄마는 아빠를 보내고도 여러 날을 혼자 남아서 우리와 지냈다. 모든 것이 새 것인 집인데도 청소할 것을 용케 찾아서 청소도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여름을 그렇게 보내고 가을, 겨울 모시러 가도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오지 않는다. 치매가 집이 아닌 곳을 경계하면서도 하지만 언니 왈, 그 집은 TV가 없어서 너무 심심했어라며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자주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이곳은 전봇대 4대나 세워야 TV가 나오는 곳인데 비비안나 여사님을 모시기란 여간 쉽지 않다. 올봄 꽃들이 필 때에는 전봇대를 세워야겠다.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PS 용광이 분출구 보고 싶으신지요? 보고 나면 이게 뭐 하시겠지만 하하 집 팔기 전에 어서 오세요. 위에 글 읽으셨지요? 손님처럼 오시면 안 되고 비비안나 여사님처럼 청소하러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밀항의 낭독 감사합니다. 집에 대한 생각의 변천사를 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은 행복으로 연결되지만 그것은 되려 다리를 올가매는 악생 덩쿨이 되곤 합니다. 휘둘리지 않고 유연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승부가 체질에서의 글은 나와의 싸움 갈등입니다. 낭독해 주실 분은 따꼼입니다. 나와 싸움과 갈등. 따꼼. 나는 싸움과 갈등을 힘들어한다. 예를 들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싸워도 내가 괜히 긴장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힘들어한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갈등이나 상황이 고조되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거나 그 상황을 외면하고 다른 공간으로 도피하게 된다. 만에 하나 싸움이 일어나도 싸우고 난 그 후에 갈등이 불편해 먼저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만남과 연락을 기피하여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싸움을 기피하는 기질이 어릴 때부터 유지되면서 이런 성향들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게시판에 가족 사진을 걸어야 되는 숙제가 있었다. 나는 동생의 돌잔치 때 가족끼리 찍었던 사진을 올렸지만 하루가 안 되어 그 사진이 훼손된 것을 목격하게 된다. 속으로는 열불이 터지고 화가 났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고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기에 화를 내지도 못하고 이 사건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이 사건 말고도 맨 얼굴에 욕을 먹거나 비아냥거림을 듣거나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들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지금은 많이 호전됐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싸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이러한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사람과 친해지면서 활동하게 되면 피치 못할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한 갈등을 풀어내면서 타인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멀어진 사람들이 많다. 예전에는 이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않다고 생각하여 가볍게 여겨왔었다. 하지만 최근에 생각해보니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관계들은 몇없는 소중한 사람들인 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다시 연락하고 찾아가고 이야기하며 풀어내서 지금까지 다시 이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서 마음속으로 미안하고 씁쓸하다. 현재 나는 건설노조 소속으로 건설 현장에서 형태 몫으로 일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노조 소속으로 일하는 집회와 투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집회는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가끔가다 오후 일당을 포기하고 반공수 투쟁을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반공수 투쟁을 선호하지 않는다. 주로 새벽 집회를 가는데 최근에는 의왕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 팀원 2명이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타워 농성을 시작하게 되면서 일주일 내내 새벽 집회를 참여해 같이 투쟁한 적이 있다.
집회 특성상 투쟁 연설이 계속 이어지며 같이 투쟁을 외쳐주는 게 우리 조합원들이 할 일이다. 최근 집회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 타워에 올라간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평생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내가 왜 여기서 같이 싸우는지,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갖고 투쟁을 외쳐주고 진심으로 같이 싸워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 맴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승부, 싸움에 대하여 두서없이 써보긴 했지만 아직 싸움과 갈등이 무서운 것도 이어지고, 하지만 싸움에 대해 계속 고민하다 보면 사람과 관계와 불안정한 나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개성이 담긴 글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두근거리곤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독자분들도 같은 감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어느덧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한 20년의 사건의 돌뿌리가 청년들이 굴러가려던 앞길을 번번이 막아 안타깝지만 침착하게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